안녕하세요. 저희 조는 컴플렉스 이머전시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안윤석 그리고 조한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목차에서 CE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CE는 컴플렉스 이머전시의 약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크게 펄트 1과 펄트 2로 나뉩니다. 펄트 1에는 CE의 정의, 요소, 영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목차로는 CE의 정의와 관련 요소 소개, 그리고 CE가 미치는 영향 중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을 나누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펄트 2의 경우 CE의 예방, 완화, 대응을 다루는데요. 세부적인 목차로 들어가면 프라이머리 컨플릭트 자체에 대한 대응, 그리고 세컨더리, tertiary의 경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detection, rapid assessment, herd information systems를 다루고 그 다음에는 programs, herd services, disease control을 다룹니다. 그럼 파트 1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CE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CE는 Complex Humanitarian Emergency와 Complex Political Emergency 이 두 용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먼저 첫 번째 용어의 뜻은 전쟁, 시민투쟁, 식량 부족, 인구 이동 등 여러 인자들이 결합되어 있으면서 많은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제 컴플렉스 폴리티컬 이머전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어는 이 5가지의 요소들이 합쳐진 갈등을 말하는데요. 이 5가지 요소가 모두 합쳐질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요소들이 많이 갖춰졌으면 이런 컴플렉스 폴리티컬 이머전시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소를 살펴보면 첫 번째, 나라 경계 내부 또는 근방에서 발생. 두 번째, 힘, 자원 등과 관련된 정치적 요인 존재. 세 번째, 기간이 긴. 네 번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구조에 내재됐고 표현됨. 그리고 다섯 번째, 종족 약탈적 사회 형성의 특징을 보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용어가 나타내는 상황이 바로 컴플렉스 이머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인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에 국제보건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해결이 시급한 문제인 거죠. 현대 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국제사회가 그들의 개입이 가지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CE에 개입할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둘째, 원조의 성격이 변화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원조뿐만 아니라 갈등 관리를 위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대응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민간 부분의 역할이 바뀌었고 지역 그리고 국제 언론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세계화로 인한 세상의 통합과 분열입니다. 세계화는 세계 지역 경제를 통합시켰지만 각 나라의 엘리트들이 통합과 관련된 정치, 경제적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입니다. 이는 다시 세계의 분열에 기여해 CE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엔 CE가 퍼블릭 헬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CE가 이 퍼블릭 헬스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든데요. 왜냐하면 일관적이지 않고 부정확한 용어의 정의, 많은 긴급 상황의 빠른 갱신,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데이터 조작, CE에 관한 제한된 정보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국제기구가 여러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용어의 정의와 쓰임새를 통일했고 다양한 곳에서 객관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 이해가
존재하지 않는 국경 없는 이사회에서 낸 통계자료와 문서, 책 등을 참조해서 CE에 대한 통계를 내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CE가 퍼블릭 헬스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 영향은 총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 영향의 경우 사망, 상해, 장애 등이 나타나며 이는 갈등의 종류, 기술 발전 정도와 무기의 특성, 기반 시설과 치료 정도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나타냅니다. 최근 갈등의 경우 인구 전체가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한데 이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폭력의 경우 내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갈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성폭력은 반대편 진영을 약화시키고 사기를 꺾기 위해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는 신체기관 훼손, 성기능 상실, 원치 않는 임신, 성병 유행 등의 피해를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에라레오네 내전에서 약 21만 5천 명에서 25만 7천 명의 여자가 성폭력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르스 키브주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약 22%의 여성이 내전 중 성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은 분쟁 지역의 여자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입니다. 폭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근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인권법은 비전투인에 대한 무력 분쟁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정 무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0년대에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정부가 이른바 인종 청소 정책을 펼친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시리아 내전에서는 고문, 즉결 처형, 성폭력 등 수많은 사람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CE가 퍼블릭 펄스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간접적 영향은 크게 식량 부족, 인구 이동, 난민, 국제 실향민, 그리고 공공시설 파괴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식량 부족입니다. 식량 부족의 경우 시위가 일어날 경우 대부분 따라오는 문제인데요. 농작지 및 창고 파괴, 농작인 감소, 시장 마비, 정부 지원 감소 등이 일어납니다. 이는 기아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수단, 유고슬라비아, 예멘 등 다양한 나라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구 이동입니다. CE 때문에 일어나는 폭력과 박해를 피해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는데요. 몇몇 지역의 경우 가족 중 성인 남성만이 집과 재화를 지키기 위해 원래 살던 곳에 남고 다른 가족은 그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남아있는 성인 남성의 경우 폭력에 관련되기도 합니다. 대량 이주와 식량 부족은 내전 중인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사망률 증가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난민입니다. 난민의 뜻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등의 이유로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라를 떠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발생 빈도가 늘어났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난민을 제일 많이 수용하는 나라는 290만 명을 수용한 터키, 140명을 수용한 파키스탄, 그리고 100만 명을 수용한 레바논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 실향민입니다. 국제 실향민은 Internally Displaced Persons의 약자인 IDP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들은 난민과 똑같은 이유로 나라를 떠났지만 그들의 출신 나라에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실향민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IDP 인구는 2000년 말 2천만 명에서 지금 4천만 명까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점은 이들은 난민들에게 제공되는 국제조약과 프로토콜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제네바 조약과 몇몇 기관이 조금 보호를 제공해 주었는데요. 이제 2005년 이래로는 UNHCR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파괴입니다. 공공시설, 상하수도 시스템, 전력 시스템 등이 CE에 의해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파괴됩니다. 이 때문에 병원의 경우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이는 사망률을 상승하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CE가 헐트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 표는 그 책에 나온 표인데요. CE가 헐트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도식화해 놓은 것입니다. 되게 여러 요소들이 보이는데 이런 요소들에게 CE가 영향을 주고 또한 이 요소들이 각자에게 다시 영향을 미쳐 결국 헐트 서비스와 퍼블릭 헬스를 약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왼쪽은 자원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의료계 종사자, 장비와 자원, 그리고 서비스 인프라입니다. CE로 인해 의료계 종사자는 부상, 납치를 당하거나 지역을 떠나며 훈련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비와 자원 부분을 보면 CE로 인해 충분한 양이 공급되지 못합니다. 서비스 인프라의 경우 파괴되거나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적힌 것은 서비스 관리, 조직, 그리고 재정적 지원에 대해 CE가 미치는 영향인데요. CE로 인해 의료 서비스 관리는 더욱 도시 중심적이고 수직적으로 바뀝니다. 또한 복잡한 프로그램에는 많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짧은 성과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조직의 경우 CE의 영향으로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며 충분하지 못한 훈련으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재정적 지원의 경우 의료지원금이 군사 쪽 예산으로 많이 빠져 돈이 부족해지며 원조에만 너무 의존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에 있는 서비스 딜리버리 부분을 보시면 CE가 이것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건강 캠페인과 홍보가 전국에 잘 퍼지지 못하고 외곽의 의료 서비스가 잘 닿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포, 지뢰 등의 이유로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에 잘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서로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 결과로 의료 서비스가 부실해지며 국민 건강이 약화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파트 1 발표를 마치겠고요. 이제 파트 2의 내용은 조한슬 님께서 이어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C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C를 그럼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 비상사태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자는 이제 response to C를 크게 primary, secondary, tertiary prevention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primary prevention 같은 경우에는 일단 C가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일단 그 폭력 자체를 막는 거를 되게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일단 무력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무언가 개입을 하고 보건적인 행동을 하려고 해도 음식이나 주거시설이나 식수 전달 이런 게 되게 불명확한 상태니까 통제 자체가 되게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다면 이제 분쟁 자체를 멈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이제 실패를 한다면 세컨더리랑 터셔리 프리벤션을 하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세컨더리 프리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리 덱텍션, 분쟁이 야기하는 식량 문제, 인구 이동을 탐지하고, preparedness, 국제적, 국가적, 집단적 수준에서의 준비를 하고, 마지막으로 development of skills, 국제 활동가들의 적절한 대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ertiary preven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플렉스 이머전시들이 발생을 하고 나서 이제 과도한 사망이랑 유병을 예방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보건 프로그램들을 하듯이 이제 CE들에서도 이제 릴리프 프로그램을 실시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 릴리프 프로그램들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지식을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릴리프 프로그램들에 이제 난민들이 스스로 그 프로그램들이 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그 난민들이 그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 하지만 완전한 통제권은 주면 안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부패도 일어날 수 있고, 이제 자이르에 있는 이제 레퓨지 캠프들에서 후투족 이 대부분인 이제 르완다 정부에게 그 식량 분배권 이런 통제권을 줬더니 이제 과거 군인들에게 모두 다 이제 주게 되는 식량을 주게 되는 그런 부패가 일어난 적도 있고, 그리고 만약 부패가 없더라고 해도 이제 구호 활동가들의 프라이어리티와 이제 그 집단의 프라이어리티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호 활동가들은 어린이들이 되게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노인들이 전통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에게 중점적으로 두고 이제 물자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늘 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지만 늘 소통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완전한 통제권을 주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난민 주거 같은 경우에는 작은 마을이라도 이제 난민 캠프보다는 낫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피어 프로젝트 핸드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28개나 되는 NGO들이 이제 NGO들이 개입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최소한의 난민들을 위해서 어떤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하나,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면 효과적인가, 이런 게 잘 작성된 굉장히 뛰어난 약간 교재 같은 느낌의 예시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일단 컨플릭트 자체의 예방은 CE의 예방에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 컨플릭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국제사회가 대응해야 하는지, 이 대응의 근거는 뭐가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일단 UN 헌장 6장과 7장, 여기 나와 있는 얼티클 51을 포함한 이 6, 7장 부분들에 이제 UN 안보리, UN 세큐리티 카운슬의 결의를 통해서 이제 컨플릭트들에 어느 정도 국제사회가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은 아니지만 조항적인 이론적인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제네바 컨벤션 등등 이제 분쟁 시 민간인 보호를 하자 관련된 협정과 조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와 관련된 UN 기구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UN 총회 인권이사회, UN Nations 그 United Nations Human Rights 어쩌고저쩌고 여기 써져 있는 이 기관도 있고, OCHA 어떻게 읽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OCHA라고 이제 이렇게 인권적인 인도주의적인 문제, 재해가 일어났을 때 대응을 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릴리프 웹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인도적 위험들에 대한 평가를 모아놓은 사이트고, 이제 OCHA가 주관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컨플릭트 자체에 대한 대응에 사실 실제로 그럼 이런 이론적 배경이 있고 이렇게 기관들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했냐를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되게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일단 먼저 네, 개입 자체를 잘 하지 않아요. 이제 유엔 헌장에 뭔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긴 한데 사실 이제 국가 자주권을 굉장히 이제 존중을 하기 때문에 국가 내부적 문제에 개입하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적합하지 않은 헌장이에요. 그래서 1990년대에 소말리아, 하이티 등등의 나라들에 개입을 하긴 했지만 2001년 후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지 개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나라들에는 개입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냉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UN Security Council 레졸루션에 의해서 뭔가 어떤 특정 나라에 개입을 하려면 이 상임이사국 퍼머넌트 멤버들이 5국가가 다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랑 러시아 냉전의 당사자들이 이제 상임이사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를 당했겠죠. 그래서 냉전 때도 당연히 개입을 하지 못했고, 우리가 흔히 아프가니스탄이랑 이라크에 뭔가 항상 개입하고 뭔가 항상 전쟁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유엔이 아닌 나토의 개입입니다. 그리고 개입을 해도 사실 도움이 안 돼요.
그 소말리아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이제 굉장히 심각해질 동안 계속 방치를 하고 있었고 1992년에 기근이 정말 심각해졌을 때 유엔 부대를 파견했지만 6개월 뒤에 분쟁 자체에 유엔군이 휘말리게 되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소말리아에는 기능하는 정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예시들도 있죠. 르완다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이 있고요. 그리고 몇 안 되는 성공 사례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5년에 수단이랑 남수단이랑 분리 독립을 하는 이제 계기가 되는 평화협정이 이제 나이로비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현재는 안타깝게도 또 남수단에서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라이머리 프리벤션들을 위한 국제사회가 이렇게 무력 분쟁 자체를 멈추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잘 안 됐고 이런 기관들이 있긴 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랑 터시어리 프리벤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걸 엮어서 일단 탐지, 이 문제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시하는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랑 그거랑 같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탐지에 대한 거는 일단 먼저 Rapid Assessment라고 말하는 맨 첫 단계의 가장 빠른 상황 파악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뭘 파악해야 되냐? 음식, 식수, 주거를 먼저 확보를 당연히 해야 되고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정말 세부적으로 막 예방 접종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까지는 다 확인을 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하게 mortality rate 사망률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대략 1일 1만 명당 죽음 수를 확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대략적으로 확인한 이 사망률을 CMR Crude Mortality Rate라고 하는데 CMR이 1을 넘어가게 되면 공중보건 비상사태라고 얘기를 하고 CMR이 2를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도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기술 의존적 방법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실제로 감시도 한다고 하고요. 이제 현지 경제 조사도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이제 현지 시장 물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는 마을 사람들 인터뷰를 해서 뭔가 요새 이상한 게 없냐라던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과거 유엔 기구나 다른 NGO들 아까 전에 말한 스피어 프로젝트 문서들도 되겠죠? 이렇게 제작한 서류들을 검토해서 해당 상황들에 대한 프로토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래피드 어세스먼트를 진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반드시 리더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뭔가 비상시일수록 굉장히 약간 중앙 집행적으로 어떤 특정 기관이 리더가 되어서 전체를 파악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래피드 어세스먼트가 되게 어려운 점이 이대로만 되면 다 좋은데 이제 C 특성상 자꾸 무력 분쟁이 터지고 하니까 인구 이동이 굉장히 잦고 여러 가지 상황 변동들이 잦아요. 그래서 집단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장소로 이동했을 때가 되어서야 뭔가 상황 분석을 하고 뭔가 보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뭔가 이런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래피드 어세스먼트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헬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수립을 해야 돼요. 일단 맨 처음에 재난 초기에 이런 어세스먼트들을 한 뒤에 이제 그 후로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집단이 어떤 상태인지. 그걸 위해서 이제 헬스 인포메이션 시스템들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책에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뭔가 인상적이었던 것들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걸 수립할 때 유의해야 될 부분은 일단 자료의 대표성. 이 자료의 대표성은 그냥 일반 통계에서도 확립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재난 상황에선 더 어렵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수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량 배급소에서 통계를 측정했더니 주거랑 식량 면에서 제일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이 다 오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면에서 최악 상황으로 이제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빠른 대처가 항상 중요하다고 책 전반에 계속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모자 보건이랑 심리사회적 건강이 굉장히 무시되기가 쉬운데 이런 것도 같이 항상 헬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포함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랑 같이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일단 먼저 크게 액티브 리포팅이랑 패시브 리포팅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는 거는 랜덤 인구를 대상으로 실제로 조사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사망률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제 그레이브 디거 분들을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무덤이나 묘지를 만드는 데에 그런 분들을 고용을 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나 죽었나 이런 거를 계속 이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 패시브 리포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틴하게 들어오는 정보들, 이제 공동체에서 루틴하게 어떤 정보들을 준다거나 아니면 1차 의료진, 그리고 병원에서 어떤 환자들이 들어왔다라거나 이런 정보들을 받는 거를 패시브 리포팅이라고 하고, 이제 모든 면에서 그렇듯이 두 가지를 혼합한 방법도 있는데요. 액티브랑 패시브를 혼합한 예시로는 IT에서 이제 에이즈 관리 병원에서 사용되던 이 패시브 리포트 시스템을 지진 보고 시 그 사건이 일어난 사이트들에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Rapid Assessment, 그 다음에 이제 Health Information System으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정보를 수집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집을 한 걸 바탕으로 프로그램들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헬스 서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많은 설명들이 있었는데, 크게 봤을 때는 서비스 프로비전을 이제 CE의 영향을 받은 국가 내부, 그리고 CE가 생기면 난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난민들이 이동한 국가 내부, 그리고 아니면 다자기구와 NGO가 주체가 된 서비스 프로비전으로 나눠서 이제 시행을 한다. 이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인상적으로 읽어봤던 부분이 이제 레퓨지 헬스 워커들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향을 받은 공동체랑 인도주의 기관을 매개하는 역할이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NGO들이 떠날 때 지속적으로 보건 관리가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점이 레퓨지 헬스 워커들을 고용하는 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에티오피아의 소말리아 난민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스템을 이용했고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커뮤니티, 뭔가 안정적으로 보건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의 커뮤니티 헬스 워커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상 상황에서도 항상 그 공동체의 참여는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헬스 서비스 할 때도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리프로덕티브 헬스 모자 보건이 항상 많이 무시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코이카에서도 이제 모자 보건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헬스 서비스 포함할 때 항상 모자 보건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전반적인 헬스 서비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병 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질병에는 감염성 질병이랑 비감염성 질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시로 이제 홍역이 있어요. 홍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으면 괜찮은데 백신을 맞지 못하는 집단들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집단들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는데, 예컨대 소말리아에서 이제 알샤바브라는 극단적인 지하드주의자들이 이제 예방 접종을 어린이들에게 금지를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집단들에서 실제로 홍역이 돌아서 큰 문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예방 접종 이력이랑 관계없이 무조건 최대한 빨리 단체 접종을 하는 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DC, MSF, 스피어 프로젝트 등 굉장히 많은 권위자들이 이제 홍역 백신이 모든 헬스 스페시픽한 이제 개입들 중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역에 대한 빠른 파악도 중요한데, 이때 항상 공동체 기반의 감지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홍역이랑 같이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설사병인데, 설사병은 안타깝게도 홍역과 달리 백신으로 예방 접종이 불가능하고 예방이 불가능해서 이제 C들에서 사망률 원인의 1에서 3위들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제 루틴한 감지 시스템을 갖추고 조금이라도 뭔가 이런 설사병들이 많이 도는 것 같다라고 하면 바로 프로젝트들을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설사병을 치료할 때는 이제 오럴 리하이드레이션 테라피, ORT를 많이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그 ORT를 시행할 때 여기 ORS, Low Osmolar Oral Rehydration Salts의 사용을 장려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아시는 말라리아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말라리아가 생기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레퓨지 캠프들이 굉장히 주거시설이 열악하고 늪 등의 근처에 있는 부적절한 캠프 위치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인구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말라리아 모기들의 숙주인 가축들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보건 인력이 부족해서 등의 이유로 많이 말라리아가 유행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말라리아에 대한 예방과 이제 대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 벡터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국가 가이드라인 참고, 이제 말라리아도 굉장히 국가마다 그 형태나 스트레인들이 되게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그 국가
마다 그 국가에서 유행하는 말라리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바탕으로 이제 대응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캠프 위치를 잘 설정해서 말라리아가 걸리지 않게 하는 거고 이제 공중에 막 그 해충제 이런 거를 살포하거나 이런 거는 멘탈 헬스에 좋지 않기 때문에 잘 지양을 한다고 하고 이제 배드넷 그 살충제 처리된 모기장들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임산부 분들에게도 말라리아 예방약을 투여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결핵이 마지막으로 감염성 질병으로 있는데 결핵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시행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해요. 이제 결핵이란 질병 자체가 치료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질병이고 막 다전해성 결핵의 발생 이런 것 또한 이제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랩이 없고 물자 확보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아예 시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프로그램 시행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행을 할 때 투약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 그리고 공동체의 TV에 대한 인식과 참여, 그리고 12에서 15개월 최소 이 정도 기간 이상의 프로그램 계획 등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감염성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되게 간과되기 쉬운 부분인데 굉장히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막 당뇨, 고혈압 이런 그리고 정신건강 이런 문제들이 사실 시리아 난민 분들한테는 거의 가장 큰 사망 요인으로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책에서도 이제 NCD에 대한 이제 중요성은 비교적 최근에 이제 알려져서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거는 아직 많이 개발이 되지 않았고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발표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